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이 깨졌다면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이 취소되면 당연히 계약금도 반환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어떤 이유로 계약을 끝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먼저 지급하는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처럼 중요한 계약에서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당사자가 계약을 중간에 해체할 때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계약금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계약을 해체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급한 목적과 계약 내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원칙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일정한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계약에서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계약을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계약을 끝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 진행 단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집을 사지 않겠다고 한다면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다른 매수자에게 집을 팔고 싶다는 이유로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끝내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 내용과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금 배액 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단순 변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 위반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숨겼거나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계약금을 누가 지급했는지만으로 반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금 반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가계약금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매물을 잡아두겠다며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를 먼저 송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돈도 무조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목적물과 금액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인이 일단 돈부터 보내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송금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반환 조건이 무엇인지 문자나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지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약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넣었다면 실제 대출 거절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 반환을 주장할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생각이었지만 계약서에는 아무런 조건을 적지 않았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이 안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개인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금을 당연히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약속한 날짜에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거나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 해제 사유와 상대방의 책임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계약은 경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문제가 생겼다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조건을 협의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송금 내역, 중개인과 나눈 대화 등을 가능한 한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요한 조건을 협의한 뒤에는 문자나 메시지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내용을 다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자료가 있다면 이것 역시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과 반환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면 이후 상대방이 말을 바꾸었을 때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바로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 내용과 해제 사유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뒤 필요한 경우 내용 증명 등을 활용해 자신의 요구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분쟁이 이어질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검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는 계약금 액수와 상대방의 주장, 확보한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이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문제와 함께 그 조항의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의 성격과 해제 원인, 약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계약 전에는 돈을 보내는 속도보다 반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약이 무산되면 반환되는지, 대출이나 허가가 필요한 계약이라면 실패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일과 잔금일,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다면 서명이나 송금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계약금 분쟁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와 카카오톡, 중개 과정의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상황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결국 계약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누가 계약을 깨뜨렸는지 하나만이 아닙니다. 계약금의 성격, 해제 사유, 상대방의 책임, 이행 여부, 특약과 위약금 조항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 이상이 오갈 수 있는 중요한 돈입니다. 계약이 깨지면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송금하기 전에 반환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분쟁 예방의 시작입니다.